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쾅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고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모는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 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선의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선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 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엔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 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른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 사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 만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창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어?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줍고 싶지 않아 고압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옴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 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던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모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